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상업도시였던 개성에 남편에게 소박맞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유청으로 그 성품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탓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성미였습니다. 하여 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탕진하여 남을 돕곤 하였지요. 세상에나, 어르신, 사흘이나 피죽 한 그릇도 못 드셨다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자, 여기 이걸로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럴수록 서로가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부디 힘을 내세요. 참말로 고맙습니다. 어찌 이리 고운 심성을 가지셨는지. 이렇듯 착하기 그지없고 단아하던 여인 유청을 아내로 맞았음에도 그녀를 매몰차게 소박 놓은 사람이 바로 개성시장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오첨지였습니다. 오첨지는 유청과 혼인 전부터 이미 악덕 상인으로 개성바닥에서 이름을 높인 인물로 개성바닥에 반반한 여인만 있다 하면 찔러보던 호색가였습니다. 그러다 조실부무하여 홀로 살아가고 있던 유청을 발견하였고 그때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그녀가 나이가 차 단아한 처자가 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박에 채갔던 것이지요. 오첨지가 만석군의 부자였음에도 혼례는 조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청의 혼수가 변변찮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남을 돕느라 그닥 남지 않았었기에 급작스레 치러진 혼례에 가져올 혼수를 마련할 수가 없었지요. 이를 아니 꼽게 생각한 오첨지는 혼례에도 돈을 쓰지 않아 간단한 다과상에 혼례주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들은 이만하면 되었으니 자 임자 이제 그만 부부의 도리를 다하러 들어가십시다. 그렇게 얼렁뚱땅 세상물 정도 모르는 순진하기만 한 유청을 꼬드겨 제 아내로 삼은 후 오첨지는 채 그날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유청을 침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쭉 지켜봐오던 그녀를 드디어 신부로 맞이하게 된 오첨지의 탐욕서린 눈빛이 실로 형형하여 침방엔 호롱불이 필요 없을 지경이었지요. 유청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지아비가 된 오첨지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방님, 모쪼록 부족한 몸이지만 이리 가족을 잃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저를 굽어 살펴 반려로 맞이하여 주셨으니 어찌 다 감사를 표할 수가 있을까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첩이 이제 서방님을 지아비로 맞이해 열심히 가세를 부응시켜 보겠사오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아요. 그것은 임자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소?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 자 어디 그럼 본격적인 즐거움을 탐해보실까나? 오첨지는 밤이 깊어 날이 새도록 마음껏 유청을 만끽하고는 그 길로 골아떨어져 시원스에 코를 골아댔습니다. 이렇듯 시작부터 고생길이 눈에 보였음에도 타고난 성미가 어려서부터 어질었던 유청은 남편이 된 오첨지의 난잡한 풍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강지처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시집간 그날부터 남편의 생업을 도와 열심히 일을 배웠고 남편과는 다르게 성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상냥하고 싹싹한 유청 덕분에 포목점은 전에 없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손님, 여기 혼사품으로 주문하셨던 이불감이랍니다. 원래는 30단량인데 끝자리 단량은 노잣돈 하시라고 뺐습니다. 여식의 혼사에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무시하지 못하실 터이니 약수 하나마 이것으로 다른 혼수품 장만이라도 하는 데에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요. 다시 한번 따님의 혼례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이리도 고마울 때가. 참으로 개성바닥 어디에서도 댁처럼 이리 성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포목점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이 댁 주인장이 아주 안 사람 한번 기가 막히게 고르셨구먼 그래?
내 나중에 둘째 딸아이 혼사 때도 꼭 여기서 장만하겠소. 이렇듯 유청은 장사 수완도 좋았고 또한 애누리도 시원했으며 손님의 사정을 헤아리며 덕으로 베풀 줄까지 알았으니 나날이 번창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유청이 온 뒤로 포목점은 그 기세가 무섭도록 매상이 훌쩍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악덕상인 오첨지는 유청의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보게 임자, 또 애누리를 해주었는가? 서방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좋기 50냥은 받아먹을 수 있는 포목을 어쩌자고 그리 헐값에 넘겨 실성이라도 한 거요? 호라비로 어렵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먹먹함이 너무 안 되었길래 조금 빼드렸지요. 하지만 서방님, 사실 그 포목들 30냥도 부족함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 넘겨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문이 결코 작지 않은데 어쩜 그리 욕심만 내신답니까, 서방님. 더 쥐어짤 수 있는 객손을 이리 헐렁이 대하니 내 하는 말 아니오. 여보, 지금도 이 근방에서 우리 집만큼 곡간이 넘쳐 흐르는 집이 없어요. 그 수많은 곡식들 우리가 다 먹지도 못하여 썩어 내버리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데 쌀이며 재물이며 어디 우리가 눈 감을 때 다 이고 지고 갈 수나 있는 것들이랍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당신도 복 받으실 거예요. 이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쥐어짜는 것이 상인의 소양이거늘 임자는 어찌하여 그리 잔정에 흔들린단 말이야. 행색이 변변찮으면 바가지를 씌우고 덤터기를 먹이고 이게 장사의 기본 아닌가? 이렇게 퍼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냔 말이야. 오첨지의 불같은 호령에 유청은 찔끔하며 눈치를 보면서도 그의 욕심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달래기 일쑤였습니다. 유청은 다정한 목소리로 타이르듯 오첨지에게 말했지만 오첨지는 영 마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매상과 객수가 크게 성장하여 더욱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가 한 냥 두 냥 깎아주는 애누리 값만이 너무도 아깝기 그지없었지요. 급기야는 혼인 한 번 잘못하여 집안 살림 거덜내게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심정까지도 느끼고 있을 정도의 그릇이 작은 위인이었지요. 에이잉! 나 원참! 그날 저녁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개를 넘는 길. 아직도 애누리 값에 기분이 상해 있던 오첨지가 매정한 팔자걸음으로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첨지의 눈치를 보던 유청이 조심스럽게 뒤따르며 걷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사람이 것이 아닌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듣지 못하셨나요? 소리는 뭔 놈의 소리? 임자가 물건값을 깎아주느라 우리 집 금전이 축나는 소리겠지? 쌀쌀맞게 대답하는 오첨지를 멈춰 세우고 유청이 소리의 근원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잠시만요. 공경에 처한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시만 살펴보고 가도록 해요. 네. 그러자 숲속 저만치의 바위 틈 사이로 비척거리는 짐승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요. 측은지심이 발동한 유청이 조심스럽게 다가서자 그곳에는 바위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발버둥치는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기척을 느낀 사슴이 황급히 놀라며 경계의 눈빛을 쏘아내자 유청이 두 손을 들어 사슴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 딱하게도 곤욕을 치르고 있구나. 그래, 괜찮단다. 금방 구해줄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보렴. 아, 싸게 가지 않고 못하고 선 거요? 그때 마지못해 부인을 따라 숲길로 들어선 오첨지가 사슴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가죽과 고기를 내다 팝시다. 저놈이면 오늘 손해본 금액은 메꾸고도 남소. 오첨지가 큼지막한 돌덩이를 집어들어 사슴을 내리칠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깜짝 놀란 유청은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겨우 제지하였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한들
어찌 그러실 수 있어요. 불쌍하니 그냥 이대로 보내주어요. 이윽고 사슴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서서는 바위 틈에 끼어 있는 사슴의 다리를 빼내 주었지요. 처음엔 법석을 떨며 무서워하던 사슴도 유청의 손길에 다리를 맡긴 뒤로는 얌전히 응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사슴의 다리를 뽑아내고 쓸린 상처를 발견한 유청은 시장통 약재상에게 배워둔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사슴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답니다. 자, 다 되었단다. 아물면 다시 뛰어다닐 수 있을 게야. 이곳은 신만이들과 약초꾼, 게다가 사냥꾼들도 자주 이용하는 오솔길이니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서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거라. 나는 임자를 도통 이해 못하겠구만. 하늘이 내린 기회조차 걷어차다니. 임자는 참으로 큰 일을 해먹긴 글렀소이다. 못내 아깝다며 궤거품을 물고 있는 남편의 성화에도 유청은 조용히 사슴의 등을 쓸어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인 후 투덜거리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며 귀갓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사슴은 숲길을 벗어나는 유청과 오첨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숲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작은 소동이 지난 이후로도 유청은 손님들에게 작은 금액을 애누리해주고 오첨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며 지내고 있던 그때 오첨지가 아내 유청의 선행 때문에 짜증이 나 벼르고 벼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아니 뭐요? 외상으로 넘겨준 포목값을 받지 못하였다니. 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침 대바람부터 앞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오첨지의 고함에 유청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항시 약조를 지켜오던 상인이라 믿고 내어주었는데 이렇게 잠적해버릴 줄은 몰랐지 뭔가요. 아니 그래서 외상값이 총 얼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치면 300냥쯤 됩니다. 뭐시라? 300냥? 300냥이라고? 액수를 들은 오첨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한 냥 두 냥 깎아주는 애누리도 아까워 속이 뒤집힐 판이었는데 자그마치 300냥이라니. 오첨지는 그야말로 객거품을 물며 실성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지요. 그 즉시 집안 말아먹는 상종 못할 여편네라며 고함을 지르고는 엎드려 싹싹 비는 유청을 몰아세워 기어이 소박을 놓았습니다. 300냥의 눈이 멀어 엽전 한 푼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내쫓긴 그녀가 몇 날 며칠 대문 밖에서 애원하며 빌어보았지만 수전노 오첨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내쫓은 오첨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첩을 들이고는 그 치마폭에 쌓여 방탕히 지냈습니다. 일순간에 쫓겨난 유청은 앞길이 막막하였지만 그간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며 쌓아둔 인맥과 수완으로 팥죽을 쑤어 장에 내다 파는 일을 시작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유청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오첨지를 마구 욕하며 그녀를 십시일반 도와주었기에 그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곤히 잠에 빠져 있던 유청은 한바탕 희한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깔린 어둑어둑한 숲속 어느 호수 앞에서 백발의 노인과 한 청년의 그림자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데 백발의 노인이 마치 꿈속에 유청이 훤히 보인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여인이 네가 말한 그 여인이더냐? 예, 신령님. 저 여인이 맞습니다. 어허, 어리석은 지고 축생과 인생은 자고로 가는 길이 다른 법이거늘. 너는 본디 짐승으로 태어난 생명이기에 인간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너의 청을 받아들여
너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준다 하면 너의 수명을 깎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겠지. 본디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고작 해봐야 얼마 가지도 못할 것이라 이 말이니라. 게다가 한번 인간의 형상으로 둔갑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음은 잘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허나 이 여인 덕에 제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차피 저는 그날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리 신령님께 인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의 은인이 현재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응당 제가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알겠느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저 여인을 도와 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너에게 씌워놓은 인두겁이 풀림과 동시에 너는 자연으로 되돌아가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야. 이윽고 주변이 고요해지고 정막만 감돌게 되자 유청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 대체 무엇일까? 모르는 사내와 노인이 꿈에 나와 나를 두고 대화를 벌이다니 말이야. 세상에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간밤의 꿈이 이상하였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유청은 팥죽 장사에 나갈 채비를 서둘렀지요. 그때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계시오. 내 잠시 긴급한 용무가 있어 그러하니 나와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어라? 이 시간에 손님이? 네, 누구신가요? 유청이 밖으로 나가보자 앞마당에는 뭔가 초라하면서도 어딘가 수상쩍은 듯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선비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낯설고 허름한 자가 찾아와 대단히 수상쩍어 보이겠소마는 연유는 묻지 마시고 부디 나의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소? 리신데 이리 찾아와 초면에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요. 혹여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허나 제가 보기에는 선비님을 처음 뵙습니다만. 아, 물론 알다마다요. 잘 알고 있소이다.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구면이지요. 물론 그때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았지만서도 말이오. 의아한 눈동자로 갸웃거리는 유청에게 낯선 선비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실은 내가 혼사품으로 포목을 준비할 일이 있는데 어디 옷감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듣자 하니 포목을 고르는 눈썰미가 있다 들었소만 하여 내 장터에 가장 유명한 포목점을 점찍어둔 곳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소? 그저 공짜로 나를 도와달라는 말씀은 아니외다. 내 오늘치 품삯은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말이오. 보통이라면 낯선 자를 경계할 법도 하였으나 유청이 워낙 곤란한 처지의 사람을 두고 보는 성미가 아니었던 데다 또한 품삯까지 챙겨준다 약조하니 그녀는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아나께서는 이 장옷을 쓰고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도 말고 내 곁에 서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잠자코 계셔주시오.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하오. 아시겠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에 젖어 계시기에 저를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시는지요? 결코 안악에게 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오. 내 사정이 급해 그러는 것이오니 꼭 좀 부탁드리겠소이다. 이윽고 선비는 품속에서 장옷을 꺼내 유청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되었소. 절대 이 신령님의 도술이 씌여 있는 장옷을 벗지 마.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튼 어서 함께 시장통으로 가시지요. 선비는 다급한 목소리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유청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마치 사슴의 눈망울을 닮은 선비의 눈을 보자 묘한 기시감과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지요. 장터에 들어선 선비는 한달음에 어느 포목점으로 당도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청을 소박놓은 오첨지가 운영하는 점포였습니다. 당황한 유청이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점포를 알아보고
자신을 소박 놓은 남편과 마주칠까봐 빛이 된 얼굴로 긴장하고 있던 유청에게 선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부한 것만 잊지 마시오. 결코 장옷을 벗지도 말고 아무 말도 마시오. 그리고 선비는 어수룩한 몸짓으로 주인장을 호출했어요. 보시오 주인장. 여기 계십니까? 손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드러낸 오첨지가 선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꼴을 보아하니 봉 하나가 걸려든 게로구나. 선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촌사람이라 여긴 오첨지는 쾌재를 부르며 친절을 가장하여 손님을 맞았습니다. 내 혼사품을 준비할 일이 있어 들렀으니 주인장께서 알아서 잘 좀 준비해 주시오. 내 이런 쪽으로는 영 젬병이라 뭐 제대로 아는 것이 없소이다. 그저 주인장께 맡겨보려 하오. 멍청하게도 이 험한 장터에서 제 입으로 아는 것이 없다. 술술 뱉어내다니요. 오첨지는 그야말로 대어 중에 대어가 들어왔다 여기고는 여부가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오첨지는 분주히 손을 놀려 옷감과 이불감을 산더미처럼 골라주었습니다.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청은 변함없이 탐욕스러운 오첨지의 모습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건들이 얼추 추려지자 오첨지는 흘끔 선비를 바라보며 품목을 종이에 적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도합 570냥 되시겠습니다요. 그야말로 이문은 한 냥도 남기지 않았습죠. 우리 가게가 또 신용으로 장사하기로 아주 소문이 파다하다 아닙니까요? 가격을 들은 유청이 소스아치게 놀라 선비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대충의 시세를 알고 있던 그녀에겐 터무니없는 바가지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선비는 조용히 그녀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600냥으로 채우고 몇 점 더 얹어주시오. 내 애누리는 하지 않는 대신 후하게 덤이나 좀 얹어주시구랴. 아이고, 미치게 내어드리는 것이라 덤으로 드리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러기요? 허나 통이 크신 손님 같으시니 내 알아서 잘 챙겨드리리다. 오첨지는 짐짓 인상을 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껏 신이 나 있었습니다. 어수룩한 선비에게 엄청나게 씌운 바가지로 몇 곱절은 남겨먹는 건수를 올렸다 생각하던 차에 오히려 금액을 올려 맞춰달라 하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다 싶었지요. 신이 난 오첨지가 물건들을 꾸려 보따리를 만드는데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돈을 제법 지참하고 나섰으나 이런저런 폐물들을 사느라 몽땅 탕진하고 말았으니 당장 치를 돈이 없지 않겠소? 허니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 지금 당장 종자를 보내 집에서 돈을 가져오라 이르리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유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만아, 속히 집으로 가서 내 아내에게 700냥만 받아오거라. 다른 것도 사야 하니 포목값보다는 조금 넉넉한 것이 좋겠구나. 서성만이라니. 대체 이 선비님은 나를 보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지? 선비가 자신을 보며 성만이라 호칭하자 유청은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멀쩡히 장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의 모양새인데 뜬금없이 사내 머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첨지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사내 머슴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어떤 의구심조차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눈에도 유청이 선비가 데려온 머슴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 이놈아, 뭐라고 썼어? 내가 손이 불편하여 따로 서신을 써줄 수가 없지를 않느냐. 허니 내 놈이 냉큼 가 받아오거라. 그러자 눈치를 보던 오첨지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손님께서 부리고 있는 머슴이 눈치를 슬슬 보며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아무래도 선비님네 집안 마나님께 어째 영신용을 잃은 모양입니다. 허니 저리 안절부절을 하고 있지요. 자고로 제 밑에 두고 쓰는 머리검은 짐승만큼 믿지 못할 족속이 또 있겠습니까요? 저라도 머슴이 아무 증자도 없이 덥석 그 거금을 내어달라 하면 믿지 않을 테지요.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신나서 조잘대고 있는 오첨지의 태도를 보아하니 신기하게도 틀림없이 그의 눈에도 유청이
머슴의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휘둥글에 놀라 굳어있는 유청을 뒤로 하고 샘을 치룰 생각에 들떠있던 오첨지는 냅다 지필묵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자자, 안 그래도 내 장사로는 잔뼈가 굵어 이런 경험이 아주 많소이다. 허니, 선비님네 마나님께 보여줄 확실한 증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 증서만 보여주면 마나님께서도 믿고서 돈을 내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께서 불러주시지요. 내받아 적겠소이다. 그러자 선비는 생각대로 되고 있다는 듯 미소와 함께 자신의 목을 킁킁 가다듬으며 문구를 불러주기 시작했지요. 뭐 거창하게 적을 것이나 있겠소이까? 돈을 내어주란 증서는 간결하고 명료한 것이 제일 아니겠소? 허니, 이리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임자, 한시가 급한 일이라 심부름을 보내오. 이 서신을 들고 온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700냥을 얼른 내어주시오. 라하고 적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윽고 선비가 불러준 문구대로 쓴 편지를 오첨지가 건네주자 그것을 받은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려 하니 오늘 산 포목들을 보따리에 잘 정리해 주시오. 내 돈이 도착하는 대로 샘을 치르러 오겠소이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트흑결이 신경 써서 잘 꾸려놔드리겠습니다요. 걱정 말고 여기저기 둘러보다 파장 때쯤 해서 다시 와주시지요. 선비는 유청을 데리고 유유히 포목점을 떠났고 오첨지는 욕심 가득한 손놀림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선비가 산 포목들을 마저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개성장터에도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파장할 시간이 다 되었거늘 도대체 어찌하여 오지 않는 게야? 선비가 돌아오기를 지겹게 기다리던 오첨지는 뉘엿뉘엿 해가 걸리며 파장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선비가 당도하지 않자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그 촌구석 어리보기 선비가 제 아무리 돈 품께나 있는 촌부라고는 해도 그 여편 내가 당장 거금 700냥을 무슨 수로 구하겠나? 아마 내일쯤 돈을 마련해 와서는 다시 와 샘을 치르겠지. 예헤이, 집에나 돌아가야겠군. 그렇게 포목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첨지였답니다. 첩실에게 오늘 있었던 바가지에 대해 신나게 자랑을 하려는데 첩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 대체 낮에는 그 많은 700냥이라는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달라 했던 게요? 700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무슨 소리냐니요? 당신이 아까 낮에 서신에 글이 적어 내게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도대체가 집에 오자마자 뭔 놈의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게야? 제발 좀 알아듣게 또박또박 말해보시오. 당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야? 700냥은 뭐며 심부름은 또 무슨 소리라는 말이여? 이 영감이 노망이라도 났나? 웬 허름한 심부름꾼이 우리 집으로 와서는 영감의 심부름을 왔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더니 심부름꾼의 손에 당신이 서신을 들려보냈다면서 거기다가 떡하니 영감이 적어놓은 글귀를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서신을 들고 온 자에게 700냥을 보내라면서 말이지요. 당신이 당신 필체로 직접 서신에 적어놓았잖아요. 심부름을 보낸 영감이 더 잘 알 거 아니요? 그제서야 선비에게 자신이 당했음을 깨달은 오첨지는 개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첩실의 비명 소리가 오첨지의 집 앞마당에 공허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온몸의 경련을 멈추지 않던 오첨지는 그 길로 화병이 나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더랬지요. 한편 유청의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오첨지의 첩실이 건넨 700냥이 든 보따리를 유청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나를 따라 영문도 모르는 일에 휘말리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여기 이것을 받으시오. 오첨지에게서 얻어낸 돈입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제대로 대접조차 받지 못한 채로 고생한 몫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오늘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품삯입니다. 물론 당신의 성품상 넙죽받을 리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소이다. 이 돈을 어찌 사용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로 두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곳에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유청에게 씌워준 장옷을 벗겨 자신의 품 안에 갈무리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요. 신령님의 도력으로 내가 이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다 된 듯 싶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슴의 몸으로는 악질적인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게 지내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별 수 없이 신령님을 찾아가 금단의 거래를 하고 말았소이다. 700냥과 맞바꾸는 목숨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허무할 수도 있겠으나 이리 당신의 곁에 두 발로 서서 당신을 가까이 지켜보며 내 손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 손해보는 장사도 아닌 듯 싶소이다. 사실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던 그 순간 아무래도 내가 당신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훗날 인연이 된다면 그때에는 짐승과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보긴 내 평생의 처음이었지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헛소리를 늘어놓기만 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바위 틈에 다리가 끼어 꼼짝도 못하던 나를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나를 해하려던 것을 막아서 살려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소이다. 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유청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으나 방금 전까지 유청이 눈앞에 서 있던 선비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숨을 거둔 사슴 한 마리만이 마당 앞에 엎드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지요. 사슴을 본 유청은 그제야 간밤의 꿈자리를 기억해내며 이 허름한 선비가 자신이 구해준 사슴이 둔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마저 내놓은 사슴을 끌어안은 채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유청은 한참이나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 사슴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그녀는 사슴을 자신의 집 양지 바른 곳에 정갈이 눕혀놓고는 그 길로 꿈에서 본 뒷산으로 내달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신령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며 신령님을 목 놓아 외치면서 제발 사슴을 다시 살려달라 빌고 또 빌었지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슴이 던지고 간 보은을 받기만 할 수는 없다며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아서였을까요? 나흘째가 되어 초췌해진 얼굴을 한 그녀의 앞에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대체 인간인 내가 어찌하여 미물의 죽음에 그리 슬픔을 거두지 못하고 나를 찾아낸 것이냐.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슴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저는 그 사슴이 제 생명을 태워서까지 이리 저에게 넘겨주는 보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사슴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아까운 목숨을 거둬가지 말아주시옵소서. 그 사슴은 이미 내 수차례 경고에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 될 것을 이미 알고서도 너를 도운 것이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하여 더욱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사옵니다. 필요하다면 제 여생을 떼어서라도 사슴을 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하고 또 지극하도다. 천기를 한번 어겨더는 아니 될 일이겠으나 이리도 서로가 애틋하게 상대를 그리워하며 애가 다르니 이를 떼어놓는 것 또한 참으로 못할 짓이 아니겠는가. 내 이번만 너희의 애틋함을 갸륵히 여겨 그 녀석을 인간으로 다시 돌려 내게 보내줄 터이니 어디 한번 너의 뜻대로 서로를 보살피며 잘 지내보거라. 자, 이제 더 이상은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찾아대며 청승맞게 울지 말거라. 너 때문에 아주 잠을 못 자겠지 않느냐? 그렇게 마치 꿈을 꾸다 일어난 것처럼
숲을 위에서 눈을 떠 일어난 유청은 남아있는 기력을 쥐어짜 집을 향해 내달렸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사슴을 눕혀두었던 양지 바른 곳에서 예의 그 허름한 선비가 마치 긴 잠에서 깬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나고 있지 않았겠어요? 선비님. 아니, 사슴아. 선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듯 사슴같이 큰 눈을 끔벅거리며 유청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랍니까? 분명 작별 인사까지 마치고서 나름대로 멋지게 눈을 감았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찌 제가 다시 살아서 그것도 이리 인간의 몸을 하고서 당신과 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지. 누가 너더러 그리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도우라고 했니? 네가 그렇게 떠나면 홀로 남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 바보 같은 사슴아. 이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그대로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상대를 향해 품었던 애틋함을 가슴에 고이 아로새긴 채 부부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켜주게 되었답니다. 선비에게 상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유청은 이제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릴 일 없이 그렇게 상록과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었다는 후문을 전해드리면서 난향야화의 10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